한 남자의 굳게 닫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고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역력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장인, 존경받는 기업 회장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화기애애해야 할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중년의 사내, 박진철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김민준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주일 전 강원도 한계령 폭설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김민준의 아내, 이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과 박진철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이 잔혹한 진실 공방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 남자의 추악한 비밀과 내연녀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그 모든 것을 한 퇴역 군인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유기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과 존엄,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묻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죠. 인적 드문 국도를 위태롭게 달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 값비싼 차의 내부는 바깥의 혹한이 무색하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 김민준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고 화려한 외모의 여자, 오수진이 앉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를 재촉했죠. 오빠, 그냥 저기쯤에 버리고 가.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간 우리 둘 다 얼어 죽겠어. 저 개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뒷좌석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얌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백설, 김민준의 아내 이은희가 딸처럼 아끼는 올해로 6업살이 된 충직한 반려견이었습니다. 녀석은 이 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창밖의 눈보라를 신기한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연녀 오수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내와 백설의 깊은 유대감을 병적으로 질투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당신보다 저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 개만 없으면 당신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속삭임은 뱀처럼 김민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는 백설을 잠시 시골의 지인에게 맡기자고 거짓말을 하고 오수진과 함께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차가 마침내 인적이 끊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김민준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백설이는 주인이 부르자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하얀 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은 주머니에서 백설이가 가장 좋아하는 낡은 테니스 공을 꺼내 눈밤 멀리 던졌습니다. 백설아, 물어와. 신호와 함께 백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얀 눈밭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뒷모습을 보며 김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서 오수진이 경적을 짧게 울리며 그를 재촉했죠. 그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타이어는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에 공을 입에 물고 뒤돌아선 백설이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주인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놀아주는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녀석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미친 듯이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발에 뛴 박질이 어찌 강철의 심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유별나다고들 하죠. 실제로 진도에서 팔려나간 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어쩌면 백설이도 그 기적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는 검은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고 백설이는 이내 지쳐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테니스 공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녀석의 가쁜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혹한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천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은 아득해져 갔습니다. 눈꺼풀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의 무게가 천근망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충직했던 한 생명은 배신의 칼날에 쓰러져 차가운 죽음의 문턱으로 서서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만이 녀석의 마지막 숨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불빛 두 개가 깜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눈보라를 가르며 다가오던 불빛은 낡고 투박한 사륜구동 지프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올해 60을 간 넘긴 퇴역 군인 박진철이었습니다. 그는 특전사에서 30년간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인물로 전역 후에는 도시의 소음과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피해 이곳 강원도 상골에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그날도 그는 읍내에 나가 생필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웬만한 폭설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였지만 오늘따라 눈발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 위에 있는 건 미친 짓이지. 혼잣말을 하며 와이퍼의 속도를 높이던 그의 매서운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갓길 옆 눈 더미 위에 희미하게 솟아오른 작은 언덕, 동물적인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노루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의 사체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철은 차를 조심스럽게 갓길에 세우고 두꺼운 외투깃을 올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눈 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체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눈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커다란 흰개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시절 익혔던 대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동물의 몸은 이미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털 위에는 성애가 하얗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개의 목덜미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경험은 그에게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는 개의 코앞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나지막한 욕설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혹한에 그것도 이런 산골짜기에 개를 버리고 가다니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항상 비치해두던 군용 담요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천증에 빠진 동물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몸을 함부로 비비거나 주무르면 얼어붙은 피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군에서 동상 환자를 다룰 때의 기본 수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로 개의 몸을 감쌌고 자신의 천으로 조금이라도 온기를 나누려는 듯
품에 안아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개는 축 늘어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철의 통나무집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각 잡혀 정돈되어 있었죠. 그는 곧장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주황색 불길이 타오르며 냉랭했던 실내 공기를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요에 쌓인 게를 벽난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작은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개의 입을 살짝 벌리고 꿀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주자 녀석의 모굴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나려는 의지의 신호였습니다. 박진철은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담요를 갈아주며 천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틀 무렵 개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녀석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박진철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과 희미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녀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 순간 그는 녀석의 젖은 털 아래 목 부분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털을 헤치자 낡고해진 가죽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금속 펜던트가 달려 있었지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 목걸이는 이 비정한 사건의 진실을 알려줄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밤사이 내리던 눈은 거짓말처럼 멎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통나무집 내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박진철은 밤새 끓여놓은 북엇국을 그릇에 담아 벽난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기력을 차린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냄새만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철은 그런 녀석을 가만히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사람을 통솔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지. 누군가를 살뜰히 보살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하얀 개에게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쩌면 녀석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슬픔이 과거 전장에서 동료를 잃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백구다. 내 멋대로 지었지만 괜찮지. 그의 말에 백구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습니다. 박진철은 백구가 식사를 마친 뒤 어젯밤 발견했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낡은 가죽 목걸이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으로 부드럽게 달하 있었습니다. 문제의 금속 펜던트는 작은 캡슐 형태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 맨손으로는 열기 힘들었죠. 그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에 캡슐을 담가 조심스럽게 녹였습니다. 잠시 후 티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캡슐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에 감싼 작은 종이 쪽지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 백설, 견주 연락처, 세루 하차라 엑스색색색색색색 객색 특징 사람을 잘 따름 알러지가 있으니 땅콩은 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백설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박진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애정이 담긴 쪽지를 써서 목걸이에 넣어 다닐 정도의 주인이 어째서 이 혹한의 눈밭에 개를 버렸단 말인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가 백구를 발견한 장소는 일반적인 산책로나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의도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개가 혼자 헤맬 만한 곳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가 발견했을 때 주변에는 다른 발자국이나 차량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탓이었습니다. 박진철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군 시절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길러온 분석적인 사고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는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의도적으로 백구를 버린 것이라면 섣불리 연락했다가 상대방이 발뺌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철은 백구를 데리고 읍내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하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심각한 저천증의 탈수, 영양실조까지 왔었네요. 다행히 어르신께서 응급처치를 잘 해주셔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의사는 백구의 몸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칩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는데 간혹 시골에 노인들이 키우는 개나 일부러 등록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진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진철은 차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밝혀내기로. 그것은 단순히 버려진 개 한 마리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이자 퇴역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철은 벽난로 옆에 편안히 누워 잠든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그의 곁에서 안정을 찾은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끔찍한 배신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굳은 표정으로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군 시절 정보 수집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의 조용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첫 번째 철칙은 적을 알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쌓아온 그의 네트워크는 사회 곳곳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후배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조심스럽게 전화번호의 명의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후배는 박진철의 강직한 성품을 알기에 좋은 일에 쓰시는 거라 믿겠습니다. 선배님이라며 기꺼이 도와주었죠. 몇 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전화번호의 주인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진철은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배경을 들으며 더욱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개를 버렸을까? 이사를 가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거나 보호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거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김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임원 소개란에 있는 김민준의 사진은 번듯한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라는 좌우명이 적혀 있었죠. 박진철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위선적인 문구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의 SNS 계정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일상을 스스럼 없이 노출하곤 하죠. 그것은 때로 가장 강력한 정보의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김민준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정은 완벽한 행복한 가장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한 여행 사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백설이를 산책시키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백설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이은희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백설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진철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설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진에는 아내 이은희가 함께였지만 김민준이 단독으로 백설이와 찍은 사진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백설이를 안고 있거나 쓰다듬는 사진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박진철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를 사랑한 것은 아내 이은희, 남편 김민준은 그저 아내의 뜻에 맞춰주는 척 했을 뿐 걔에게 별다른 애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는 명확해집니다. 김민준은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내 몰래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일터였습니다. 박진철은 김민준의 SNS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친구 목록,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그가 남긴 댓글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한 여성의 계정이 들어왔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의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이 올린 거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김민준 역시 그녀의 게시물에 다정한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박진철의 눈길을 끈 것은 백설이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오수진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드디어 방해꾼이 사라지는 날,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해꾼은 백설이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아내를 속이고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내연녀는 김민준과 아내를 잇는 연결고리인 백설이를 질투해 없애버리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에 옮긴 것이죠. 박진철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동물 유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음모이자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김민준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백설이의 낡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진실을 밝힐 열쇠이자 김민준의 위선을 깨부술 망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표정 뒤로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위선으로 가득 찬 김민주는 박진철의 추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철은 자신의 낡은 지프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느새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백구가 얌전히 앉아 창밖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몇 시간 동안 박진철의 머릿속은 수많은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준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낼 것인가? 그는 군 시절 작전을 짜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윽박지르는 것은 하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회사 근처에 도착해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민준이 동료들과 웃으며 회사 건물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진철은 차에서 내려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박진철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신데 초면에 반말이십니까? 용건이 뭐죠? 나는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아주 잘 아는 누군가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서 왔쇼. 박진철은 품속에서 낡은 가죽 목걸이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민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박진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그의 반응은 박진철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나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죠.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 개의 이름은 백설입니다. 당신 아내 이은희 씨가 딸처럼 아끼던 바로 그 개 말입니다. 박진철이 이은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김민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당신 뭐야? 내 아내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스토커야. 스토커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짓이고 나는 일주일 전 한계령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던 이 개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것뿐이요. 박진철은 차 안에 있는 백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김민준의 시선이 차 안으로 향했고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었던 하얀 진돗개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개와 박진철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어떻게 이 남자가 나를 찾아냈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단련된 사람이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고는 오히려 박진철을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지금 무슨 소설을 쓰는 거야? 우리 백설이는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어. 내가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내 개를 훔쳐가서는 이제 와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김민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심리학 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김민준은 박진철과 주변 사람들에게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철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실소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이 혹하네. 당신은 지금 그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오. 걔가 뭘 압니까? 문 열린 틈으로 뛰쳐나갔을 수도 있지. 아무튼 내 개를 돌려주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한 번만 더 내 주변을 맴돌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김민주는 박진철의 손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듯 빼앗고는 차문을 열어 백구의 목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 안에 얌전히 있던 백구가 김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닌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의 격렬한 저항에 김민주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진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동물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아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김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황급히 자신의 차를 향해 가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박진철은 그의 비겁한 뒷모습을 몰차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일종의 탐색전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김민준의 아내 이은희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고 있을까요? 박진철의 다음 행보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민준과의 차가운 대면 이후 박진철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아내 이은희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 남편의 불륜과 동물 유기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박진철은 이은희의 SNS를 통해 그녀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강남의 한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수요일 오전 문화센터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이은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사라진 백설이 걱정 때문일 터였습니다. 박진철은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은희 씨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등장에 이은희는 경계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백설이라는 개를 찾고 계시지 않은지요? 백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은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백설이를 아세요. 혹시 백설이를 보셨나요? 어디서요? 그녀의 간절한 모습에 박진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순수한 사람을 속이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김민준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 찻집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백설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찻집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박진철은 자신이 어떻게 백설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한계령의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개를 발견한 이야기. 그 개가 바로 백설이라는 사실까지.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은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강원도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백설이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맡겨두었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 갔습니다. 남편의 말이 거짓말일 리 없다고,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박진철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백설이의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 이은희 씨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은희는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몇 년 전 그녀가 직접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 백설이에게 채워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의 각인은 그녀만이 아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 들고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백설아.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잃어버린 반려견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잦은 외박과 거짓말이 늘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차가워졌죠. 그리고 유독 백설이를 귀찮아했어요. 제가 백설이에게 애정을 쏟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죠. 그녀의 말은 박진철의 추측이 정확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오수진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십니까? 이은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 회사 근처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하는 강사예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며 자주 언급했던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잦은 외박, 차가워진 태도, 백설이를 향한 이유 없는 적대감, 그리고 이 낯선 여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불륜 관계를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던 백설이를 희생시켰다는 잔인한 사실. 이은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주는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내가 자신보다 걔에게 더 신경 쓴다는 핑계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백설이를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철은 무너져 내리는 이은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이자 동시에 진실을 밝힐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습니다. 이은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철의 질문에 이은희는 눈물을 멈추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상처받은 자의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민중과 오수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백설이를 유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두 사람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이은희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그녀는 이제 방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진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민주는 약삭 빠른 인물이라
아내의 태도 변화를 금세 눈치채고 경계할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이은희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 내연녀 오수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남편이 운동을 핑계로 매일 저녁 오수진의 필라테스 학원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철과 이은희는 며칠간 학원 주변에서 잠복하며 두 사람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민주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학원을 떠나지 않고 오수진과 함께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거나 한적한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등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철은 군 시절 사용하던 고성능 망원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필름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훗날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는 알면 알수록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SNS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김민준이 사준 선물들이었죠. 그녀는 김민준의 재력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동성을 혐오한다는 뜻 외에 라틴어 어원상으로는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는 점입니다. 오수진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김민준의 애정을 갈구하는 존재, 즉 아내 이은희와 그녀가 아끼는 백설이를 병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백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이 차지해야 할 남자의 사랑을 나눠 갖는 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백설이를 방해꾼이라 칭하며 없애버리자고 종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김민준과 오수진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는 동시에 백설이를 유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김민준의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은희는 남편의 채 최신형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위치 추적과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김민준이 눈치가 빨라 이은희가 앱에 접속하는 순간 알림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이 가장 방심할 만한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김민준이 회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워크숍은 오수진과 함께 떠나는 밀월 여행이라는 것을 박진철과 이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이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발 영상이 남아있기를. 그녀는 백설이가 사라진 날짜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남편의 차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계령 갓길에 멈춰 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오수진이 내렸고 뒷좌석에서 김민준이 백설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을 던지고 백설이가 달려가는 사이 두 사람이 황급히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백설이가 차를 필사적으로 뒤쫓아오다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자 이은희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쥔 채 오열했습니다. 박진철은 이은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발뺌은 통하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즉시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하고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그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진철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김민준과 오수진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해 벗겨버릴 어떤 무대를 준비하게 될까요? 그들의 심판의 날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박진철과 이은희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은 이은희에게 단순히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평판과 자신의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은희는 동의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은 그의 가면을 만인의 앞에서 벗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김민준과 오수진의 만행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며칠 뒤 시아버지이자 존경받는 기업 회장인 이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민준의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그가 깍듯이 대하는 회사의 중요 임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가정의 화목함을 과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바로 그곳이 심판의 무대로 가장 적합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오수진을 그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철은 오수진이 김민준과의 관계를 조만간 공식화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이은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죠. 박진철은 이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후배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의 번호와 똑같은 번호로 오수진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말투를 흉내내어 오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민준이야. 드디어 결심했어. 아버지 칠순 잔치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내 여자로 소개할 거야. 아내와는 그 자리에서 끝낼 테니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줘. 네가 내 미래야. 이 문자를 받은 오수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내연녀 생활을 청산하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잔칫날 입고 갈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은희는 칠순 잔치 준비를 도우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에 김민준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죠. 그는 아내가 자신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하며 뒤로는 오수진과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잔치가 열릴 호텔 연회장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영상 담당 직원과 몰래 접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장의 오랜 친구이며 회장님을 위한 깜짝 영상을 준비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이 준비한 USB를 재생해달라고 부탁하며 두둑한 팁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페리페테이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공의 운명이 급격하게 반전되는 극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김민준과 오수진은 자신들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던 셈이죠. 박진철은 자신의 강원도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손길을 느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이 작은 생명. 박진철은 백구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악한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백설이 이제는 백구가 되어버린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과연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까요? 모든 인물들이 운명의 장소로 모여들면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잔치의 주인공인 이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김민주는 장인의 옆에 서서 사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모두가 그의 성공과 가정의 화목함을 칭찬했습니다. 아내 이은희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김민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연회장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여자의 등장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 오수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녀에게 오늘만큼은 얌전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수진은 김민준의 당황한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 놀랐어. 자기가 오라고 했잖아. 오늘 나 소개해 준다며 그제야 김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은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인인 이 회장은 이 황당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리며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이 아가씨는 누군가? 김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메, 제 회사 후배인데 제가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회장님 칠순을 축하드리러 잘못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는 오수진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못 찾아오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 이 여자랑 끝내고 나랑 시작하자며
그녀의 외침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노인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박진철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연 회장의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회자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박진철의 범상치 않은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철은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객 여러분. 즐거운 잔치 분위기를 망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기 서 있는 김민준 이사의 추악한 위선을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 경비는 뭐해? 당장 저 미친 영감 끌어내. 하지만 박진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똑똑히 기억하오. 당신이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당신의 아내가 딸처럼 아끼던 충직한 개를 당신의 내연녀와 함께 버리던 그 순간을 말이오. 개와 내연녀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의 소음은 완전히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김민준과 오수진 그리고 이은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 은희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지금 이 연 회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이 막장 드라마의 증인이 되어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진철의 폭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그동안 저질러온 거짓말과 위선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입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올까요? 김민준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폭풍의 한가운데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김민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아내에게 백설이를 시골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당신은 내연녀 오수진과 함께 강원도 리조트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는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망원 렌즈로 촬영된 김민준과 오수진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쳐다보았고 김민준의 부모님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김민준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저 노인네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저 사진들도 다 합성한 거야. 여보, 당신도 한마디 해봐.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그는 필사적으로 아내 이은희에게 동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희는 그에게서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긍정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피해자인 척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저 남자가 곧 이혼할 거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저는 저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몰랐어요. 그녀의 어설픈 연기에 박진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당신은 김민준 씨 아내의 SNS까지 염탐하며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개를 방해꾼이라 칭하며 없애버리자고 종용했으면서 박진철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눈밭에서 백설이를 발견했는지, 녀석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목걸이 안에서 나온 쪽지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추적하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몇몇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김민준의 잔인한 행동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기서 동물의 감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개와 같은 고등 포유류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감정을 느끼며 특히 주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슬픔은 심리적 외상으로까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백설이가 겪었을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추위와 굶주림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저 노인네 말만 듣고 사람을 매도하지 마. 그의 외침에 박진철은 기다렸다는 듯 연회장 뒤편의 영상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원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 함께 보도록 하죠. 김민준 씨의 차 블랙박스에 아주 생생하게 찍힌 그날의 진실을 말입니다. 박진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재생된 것은 바로 그날 한계령의 눈보라 속에서 김민준과 오수진이 백설이를 유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화질의 영상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백설이를 끌어내고 공을 던지는 김민준의 모습, 조수석에서 그를 재촉하는 오수진의 짜증 섞인 얼굴, 그리고 두 사람이 탄 차가 떠나자 미친 듯이 차를 뒤쫓다 결국 눈밭에 쓰러지는 백설이의 처절한 모습까지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배신의 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민준과 오수진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이 흐르던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이은희와 함께 목줄을 맨 채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는 백구. 바로 백설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의 등장에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백구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단상 아래 굳어있는 김민준과 오수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순간 으르렁거리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증언이자 고발이었습니다. 과연 백구의 등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김민준과 오수진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구의 맹렬한 짖음은 연회장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망치 소리와 같았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버린 주인 앞에 선 한 마리 개가 만들어내는 이 기묘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백구는 김민준과 오수진에게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감추었지만 목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눈빛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구의 모습은 블랙박스 영상보다도 더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을 향해 맹렬히 짓는 백구를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죄책감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겁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수진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은희는 백구의 곁으로 다가가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백구는 언제 그랬지 않은 듯 짖음을 멈추고 이은희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품에 기댔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 회장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아니, 김민준 이사, 이게 다 사실인가? 김민주는 차마 장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이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 두 사람 내 눈앞에서 끌어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 소집하고 김민준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게.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민준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김민준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세. 자네는 내 딸의 인생을 망쳤고 한 가정을 파괴했으며 말 못하는 짐승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네. 자네 같은 인간을 내 사위로 우리 회사의 임원으로 두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일세. 곧이어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김민준과 오수진의 팔을 잡고 연 회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끌려나가면서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개만 없애자고 하지 않았어도 뭐 당신이 좋다고 한 거잖아. 이 비겁한 자식. 그들의 추한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욕망과 이기심으로 맺어진 허상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연 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자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둘씩 연 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은희와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위로의 눈빛을 보냈지만 섣불리 말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이은희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좋은 날에. 이 회장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실망감과 함께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은희와 백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은희는 눈물 어린 얼굴로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박진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이 새로운 환경과 보호자에게 적응하며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마틱 그로우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백구가 박진철과 이은희의 보살핌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강하고
성숙한 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김민준과 오수진은 이대로 순순히 몰락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상처받은 이은희와 백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과 오수진의 몰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이 회장의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소동은 그날 밤 참석했던 하객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언론사에서 중견 건설사 KI사 내연녀와 반려견 유기 파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신문에서 시작된 기사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유출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민준과 오수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준이 다니던 회사의 홈페이지는 비난의 글들로 마비되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 회장은 약속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김민준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함과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는 모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수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주소와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회원들은 모두 환불을 요구하며 떠나갔고 학원 건물 앞에는 그녀의 부도덕함을 비난하는 피켓들이 나붙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박진철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민준과 오수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민준과 오수진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난 박진철은 강원도의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백구라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이은희는 이혼 소송과 여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백구를 박진철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안정을 찾고 백구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박진철의 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철은 기꺼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을 오르고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산속의 자유로운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녀석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슬픔 대신 장난기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은희는 몇 주에 한 번씩 강원도를 찾아 백구와 박진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을 한 알을 사왔고 세 사람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은희의 얼굴에서도 점차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은희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 리실리언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역경과 시련을 겪은 후 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은희와 백구는 김민준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박진철이라는 조력자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박진철은 변화하는 이은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을 넘어 그것을 새로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숨겨두고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김민준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는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박진철과 이은희에게 이대로 복수하지 않을까요? 평화로운 강원도 산골에 또 다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련은 무엇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민주는 도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전적으로 박진철과 이은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고 재판 과정 내내 이은희를 비난하며 그녀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재판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알코올에 의지하며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을 통해 박진철이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늙은 군인에게 직접 죗값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사냥용 엽총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취미로 수렵을 즐겼던 시절에 구입했던 것이었죠. 그는 박진철을 위협해서라도 남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박진철의 통나무집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백구는 그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들어 있던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낯선 침입자의 접근을 감지한 것입니다. 박진철은 즉시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진철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볐던 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K2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론 실탄이 없는 저녁 기념으로 받은 모형 총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에게 조용히 해 라고 나지막이 명령하고 현관문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차가 집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고 거친 팔소리가 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이 늙은 여우 같은 자식아. 박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민주는 문이 열리지 않자 더욱 격분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그 순간 박진철은 김민준이 맨정신이 아니며 대화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제 공격의 원칙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이런 실전 상황에서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김민준이 어깨로 문을 부수려는 순간 박진철은 문을 활짝 열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김민준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박진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총 개머리판으로 김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김민준이 들고 있던 엽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진철은 즉시 총을 발로 걷어차 멀리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박진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술에 취해 총까지 들고 찾아오다니. 내 놈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보여주는구나. 박진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김민준을 제압했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덤벼들려 했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백구가 뛰쳐나와 김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개와 노인, 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에 김민준은 압도당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다 망쳤어.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상골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진철은 그런 김민준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강원도 555입니다. 불법 총기 소지자가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망친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의 복수극은 시작과 동시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련을 넘긴 박진철과 이은희, 백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총기 소지,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박진철은 씁쓸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버려진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이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과 박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까지 들고 찾아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강원도로 달려와 박진철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위험에 처하실 뻔했어요. 그녀의 사과에 박진철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탓이 아닐세. 모든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결과일 뿐이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그의 따뜻한 위로에 이은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민주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이 참작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수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망가진 평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꾸었던 부정한 욕망의 꿈은 결국 최악의 악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범죄 심리학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김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전형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은희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세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딸이 아닌 유능한 경영인 이은희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강원도를 찾아 박진철 그리고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철에게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박진철은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상거래 고요함이 좋네. 자네가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은희는 박진철과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저만치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이은희는 문득 박진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까지 저와 백설이를 도와주셨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희를 위해서요. 박진철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군에서 수많은 전우를 잃었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도 많았지. 그때마다 다짐했네. 다시는 내 눈앞에서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네와 백구는 내게 그 약속을 지킬 기회를 준 셈이야. 그의 말에 내든 한평생을 국가와 전우를 위해 헌신해온 군인의 묵직한 책임감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버려진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 정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주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동물보호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더 크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상처 입은 새 영혼, 박진철, 이은희, 그리고 백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강원도 산골에는 또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박진철의 통나무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는 오렌지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박진철과 이은희 그리고 이제는 중년의 개가 된 백구가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은희는 이제 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책임지는 CEO가 되었지만 연말만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곳을 찾아 박진철, 백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누가 뭐래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은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철이라는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를 얻었고 백구라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친구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백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철의 변함없는 보살핌과 이은희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쌩쌩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녀석은 두 사람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개의 수명은 인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오겠지만 적어도 녀석은 남은 생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유기 동물들이 꿈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박진철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삭막했던 자신의 노년에 찾아온 이 뜻밖의 행복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총과 명령 속에서 살아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이 두 소중한 존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단순히 즐거운 감정 헤도니아의 합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진철과 이은희 그리고 백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 즉 유다이모니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타인과 깊은 유대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백설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눈보라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은해의 아픔을 모두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희망의 눈송이처럼 보였습니다. 이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더 행복해지겠죠? 박진철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 말고 백구가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었다는 듯 나지막이 멍하고 짖으며 두 사람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세 존재의 그림자가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혹한의 겨울밤이 지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일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기적인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김민준과 오수진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이은희와 백구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박진철이라는 의로운 조력자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박진철 역시 삭막했던 노년에 새로운 가족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말 못하는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존엄성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무거운 교훈을 남깁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에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기를, 오직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